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정부가 2주에 걸쳐 수도권에서 특별 방역 점검을 벌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민생 지원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던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 지원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능 9월 모의평가 접수를 시작한 일부 학원에서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정원이 마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원자의 절반은 25살 이상이었는데 정부가 모의평가 응시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하자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효과가 수년간 지속할 수 있어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례 맞는 것보다 화이자 백신과 교차 접종했을 때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올해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나왔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장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날씨학개론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각 시도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집합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학원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 밀집 지역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학원 근무자와 학원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특별 방역 기간에 식당,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이 안정되지 못하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감염 사례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방역의 최대 승부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으로 자율이 확대되지만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7월부터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은 한적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접수를 시작한 일부 입시학원에서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정원이 마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원자의 절반은 25살 이상이었는데 정부가 9월 모의평가 응시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고 하자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전초전 성격인 9월 모의평가. 오는 9월 1일 고3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학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입시학원에서 학원 수강생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접수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사이트를 열자마자 모두 마감됐습니다. 종로학원은 7개 분원에서 200명 모집에 1분 만에 1,1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9월 모의평가 접수자를 수능 응시자로 간주해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약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난 부분들도 좀 일정 부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실제 9월 평가원 접수자들에게 어떤 백신 접종이 사전 예고되었다라는 것들도 접수자 몰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연령대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종로학원 대치와 신촌 분원의 신청자 312명 가운데 25살 이상이 155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가 54명, 40대 이상도 6명이나 됩니다. 2년 전 25살 이상이 22.6%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령자 중 일부는 모의평가 비용 12,000원을 내고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 백신을 미리 맞으려는 허수 지원자들로 추정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일반 성인도 8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 때문에 허수 지원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용 허수 지원이 몰려서 시험을 꼭 봐야 할 졸업생들이 응시를 못하는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미국 주재 공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동포와 재외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용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발급해주는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28일 LA와 뉴욕 총영사관에는 각각 100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고 애틀란타와 워싱턴 DC에서는 600여 건씩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신청서 한 건당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단위로 접수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영사관별 신청자는 각각 1000여 명에서 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영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을 훌쩍 넘으며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 등 영국 당국자들이 코로나19 규제 해제는 예정대로 7월 19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28일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이 22,868명으로 1월 30일 이래 약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간 합계는 11만 6,287명으로 직전 같은 기간 대비 70% 늘었습니다. 이날 사망은 3명에 그쳤지만 7일간 합계는 122명으로 역시 6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7월 19일로 예정된 방역 규제 해제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We're very likely to be in a position on July the 19th to say that really is the terminus and we can go back to life as it was before COVID. 앞서 신임 보건장관인 사지드 자비드는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것이 절대 우선 과제라고 말해서 데이터를 무시하고 날짜에 집착하는 듯하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ECDC is telling us that 70% of the new infections are projected to be due to this variant in Europe by early August. 쉬나스 부위원장은 추가적인 제한 완화가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의 상당한 증가와 함께 입원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국 런던 웸블리 구장에서 많은 관중이 입장한 가운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과 결승전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둘러싼 연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효과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를 맞는 교차 접종의 효과도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즉 메신저 리보핵산 방식 백신의 예방 효과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연구진은 네이처지에 실은 논문에서 해당 백신 접종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메신저 RNA 백신 접종자의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크게 진화하지 않는 이상 면역 효과 강화를 위한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뒤 백신까지 맞은 사람은 평생 면역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논문에 담겼습니다. 연구진은 얀센 백신의 면역 반응은 덜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일부 전염병 학자들은 얀센 백신 접종자들이 나중에 화이자나 모더나로 부스터샷을 접종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2차례 맞는 것보다 화이자 백신과 교차 접종했을 때
면역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We have enormous safety databases on those schedules, and we know they protect against disease. But we have shown that the mixed schedules do generate a good immune response. 항체 반응은 화이자 2번 접종이 가장 컸고 면역세포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은 화이자 접종이 가장 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를 맞는 것이 그 순서를 바꿀 때보다 항체 반응과 면역세포 반응 모두 컸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은 뒤 다른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인구 13억 9천만 명의 인도가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 횟수에서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28일까지 2억 6,700만 명이 1차 백신을 접종받았고 이 가운데 5,600만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접종 횟수는 3억 2,360만여 회로 미국의 3억 2,33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3억 3천만 명이고 인도보다 한 달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시민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분류돼 화장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세 여성 마이두암 자타잉은 지난 23일 오후 9시쯤 사가잉주 깔라이의 한 마을에서 군경이 쏜 실탄의 허벅지를 맞아 군 병원에 실려갔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고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가 보도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던 마이는 총에 맞을 당시 24세 남성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마이 가족은 검시 결과 보고서에는 사인이 과다출혈로 적혀 있었고 그동안 코로나19 증상이 전혀 없었다며 군이 뭔가 숨기려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와 마이의 얼굴밖에 볼 수 없었던 가족은 군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고 시 씨는 군 병원에서 바로 묘지로 옮겨져 화장됐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최근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가장 큰 화두가 이제 교차 접종인데요. 예. 교차 접종은 말 그대로 1차와 2차 때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 이 교차 접종의 백신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교차 접종의 안전성 그리고 효과 등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에는 물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교차 접종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불안해하는 분들이 더 많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교차 접종에 이렇게 효능을 실험하는 이런 사례는 사실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일반적으로 1, 2차 접종을 해야 할 때 굳이 다른 백신을 교차로 맞아서 성능을 검증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행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종식하기 위해서 교차 접종이라는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교차 접종의 안전성을 놓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 교차 접종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입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면 이 교차 접종에 대해서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 연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과 독일 또 유럽에서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2차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일단 스페인의 연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맞고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례를 분석했더니 두드러진 이상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독일 연구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한 경우 오히려 화이자만 2번 맞은 경우보다 일반적인 백신 부작용, 예를 들면 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덜 나타났습니다. 네. 영국의 경우는 결과가 조금 달랐는데요.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2차로 화이자를 접종했을 때 발열을 호소한 비율이 화이자 백신만 2차례 접종했을 때보다는 약간은 높았지만 역시 심각한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일단은 교차 접종의 안전성은 일정 부분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에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계열 백신과의 교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 정부도 일단은 백신 교차 접종의 그 이득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교차 접종이라도 백신 접종을 빠르게 맞춰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방역 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7월 달에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하셨던 분들이 2차 접종을 화이자 접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교차 접종에 대한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근거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는 있고 또 제한적이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교차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얻고자 하는 그 이득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과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역량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교차 접종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교차 접종과 관련해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 교차 접종이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은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예. 방역 당국은 일단 교차 접종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한 가지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 부스터샷의 경우에는 기존에 맞았던 백신과는 다른 백신을 또 추가로 맞게 될, 그러니까 교차 접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충분히 교차 접종이 효과를 나타내서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큰 미국에서 다른 종류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는 것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네. 코로나19가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도 급하게 서둘러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처음 진행하는 것들이 워낙 많은데 이 교차 접종 자체의 안전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점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교차 접종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지닌 전문가들은 여전히 안전성을 확신하기에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또 정부가 내놓은 교차 접종 방침이 백신 수급에 따라 급하게 정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접종 물량이 모두 소진되고 2차 접종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니까 2차로 화이자 같은 다른 백신을 맞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때문에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백신 수급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획에 맞게 접종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민생 지원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이 같은 2차 추경안에 기존 예산 3조 원을 더해 36조 원을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백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총 4가지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정이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재난지원금의 경우 결국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연복 1억 원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 당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는 등 남부지방에서 특히 수해가 심각했는데요. 그 이후 정부는 용역을 주어 수해 원인을 조사했지만 여태껏 중간 보고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전체가 흰노란 강물에 잠겼습니다. 가족과 집터를 잃었고 농작물과 가축이 수장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수해. 당시 복구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건 바로 피해 원인과 책임 규명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정부 주도의 댐관리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좌초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 등의 발주로 수해 용역사가 선정된 건 12월. 애초 올해 4월이면 나온다던 용역 중간 보고는 여태껏 미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측은 주민과 지역 전문가 참여로 구성된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일반적인 용역과 달리 용역 관리 자체도 전부 조사협의회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사협의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지역 대표 내지 전문가로 구성돼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건 용역사에서 또는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빨리빨리 수용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올여름 장마를 시작으로 수해가 반복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는 집중호우에도 홍수 조절이 가능하도록 댐 수위를 낮추는 등 수해에 대비했다고 밝혔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 제 키만큼 물이 들어찼던 전북 남원시 금지면입니다. 폭우 이튿날 곳곳에 쌓인 소사체와 또 흙탕물 범벅이 된 집들이 모두의 기억 속에 선명한데요. 어렵게 되찾은 이 평온함이 대비 부족으로 깨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겁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조선 한양도성 중심부였던 서울 인사동에서 과학기술의 황금기인 세종대 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발굴된 한글 금속 활자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15세기 중반 활자가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79번지 일대 유적에서 조선 세종대 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항아리에 담긴 금속 활자 가운데 이제까지 발굴된 가장 이른 시기에 한글 금속 활자가 나왔습니다. 15세기 중반 훈민정음 창제 시기에 사용되던 동국정운식 표기법을 쓴 활자입니다. 또 1434년 세종 때 만들어진 갑인자로 추정되는 한자 금속 활자도 처음 출토됐습니다. 1450년경인 구텐베르크의 인쇄 시기보다 앞선 시기 제작된 갑인자는 아름답고 균형이 잘 잡혀서 금속 활자의 정수로 꼽힙니다. 유적에서는 또 조선 전기 자동 물시계의 금속 파편이 처음 나왔습니다. 세종 때 만든 옥루 혹은 중종 때 다시 제작된 자경루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때 만든 독자적인 주 야간 천문 시계인 일성 정시의 파편도 처음 출토됐습니다. 유물들은 함께 발굴된 총통에 새겨진 제작 연도로 미뤄서 선조 때인 1588년 이후에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정한 크기의 파편으로 잘린 것으로 미뤄서 녹여서 재활용하기 위해 묻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활자는 1600여 점에 이르러 책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활자의 실물이 추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이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대전환 기조 속에서 국내 방송 미디어 시장 구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며 낡은 제도를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장관은 이어 시장 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갈등을 줄일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땅에서 즐기는 서핑이라는 스케이트보드는 서핑보드에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부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직선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진 스케이트보드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려면 과학적 원리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법은 물론 그 속에 숨은 과학 원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땅에서 출발해 시원하게 하늘을 가로지르는 마법 같은 레퍼츠. 최근 취미계 신흥 강자로 떠오른 스케이트보드입니다. 눈을 의심케 하는 현란한 기술 구사는 물론 나이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어 인기랍니다. 가족 단위로도 또 많이 배우시고 조금 많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시원한 질주와 화려한 기술의 끝판왕. 스케이트보드의 세계와 그 속의 숨은 원리를 알아봅니다.
화창한 주말, 경기도 이천의 한 스케이트 파크. 파크 내부를 채운 다양한 모양과 각도의 코스가 눈에 띄는데요. 한때는 매니악한 취미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어엿한 대중 레퍼츠. 수준급의 어린 보더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빠고요. 12살 첫째 딸, 9살 막내 아들. 보드 좋아요? 네. 달리다 보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보드 타는 게 재밌고 보드를 타면 자신감이 생겨요. 스케이트보드의 다양한 매력을 탐색하기 전 이 열풍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알아봅니다. 스케이트보드의 시작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다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이곳의 서퍼들은 파도가 치지 않는 날 혹은 맨 땅에서도 서핑을 즐기길 원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게 서핑보드 밑바닥에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부착한 스케이트보드인 거죠. 땅에서 즐기는 서핑이란 명분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탄 스케이트보드. 모양에 따라 종류와 용도가 달라지는 스케이트보드. 우선 롱보드와 크루저보드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요. 높은 속도감을 즐기기엔 롱보드가 제격이고 비교적 방향 전환이 수월한 크루저보드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 해도 주행용으로 손색 없죠. 보드의 종류 하나 더. 대중이 가장 쉽게 접하는 오늘의 주인공, 스케이트보드입니다. 그 매력을 제대로 알려주겠다며 나선 자그마한 체구의 아이. 보드와 혼연일체되어 아찔한 점프는 물론이고 360도 회전 비기까지 선보이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처럼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기에는 스케이트보드가 제격이라는데 타는 거 보면 어때요? 잘 타요? 잘 타는 거죠. 평소 아니 못하죠. 굉장히 잘 타는 거고요. 친구들 중에서 뭐 아마추어 거의 선수 수준에 있는 수준입니다. 선생님 전화할 때 저렇게 타셨어요? 아니죠. 보드 처음 타는 거 기초는 보드 중심을 잡는 건데 중심을 못 잡으면은 짤꼬당 넘어질 수도 있어요. 발을 11자로 두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요. 구부려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뿐하게 보드판 위에서 중심을 잡아보는 9살 보더 서혜우 학생. 이렇듯 두 발을 딛고 안정감 있게 서 있는 것 자체도 스케이트보드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는데 원리만 안다면 쉽게 성공할 수 있답니다. 중심을 잡는 원리는 여기 이제 스케이트보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발을 여기에 두시고 몸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몸의 중심이 스케이트보드의 수직으로 그리고 이 바퀴 4개의 바퀴 사이 안쪽에 들어오도록 위치하면 됩니다. 이 직각이 되는 것은 사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양쪽으로 앞쪽이나 뒤쪽으로 가장 밸런스가 잡혀있는 앞쪽으로 잘 안 넘어지고 뒤쪽으로 잘 안 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즉 보드 위에서 몸을 과하게 숙이거나 뒤로 젖히면 회전력이 발생해 넘어지기 십상인 것. 또한 바퀴는 앞과 뒤로만 굴러가기 때문에 몸이 옆으로 쏠리는 것도 방지해야만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드 초보자들을 위한 기술 하나 더, 바로 발구르기입니다. 출발 직전과 직후 발에 힘을 실어 땅을 딛는데요. 이렇게 밀면은 속도가 좀 나요. 가끔씩으로 많이 이렇게 미는 거예요. 비교해보니 발구르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똑같은 여건에서도 비거리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인데요. 한쪽 발을 올리고 다음쪽 발을 내립니다. 자, 이때 이 방향으로는 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 방향은 마찰이 굉장히 세서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바퀴가 마찰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얘가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과 이 부분의 마찰력과 이 부분의 마찰력 차이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은 원리라는 아름다운 기술도 여러분들이 잘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의 기본기를 알았다면 이제는 기술 배우기에 돌입할 차례.
무려 4개의 보드를 사이에 두고 거침없이 시원한 점프를 선보이는데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적절히 이용한 셈이죠. 쉽지 않아 보이는 곡선형의 코스에서도 막힘없이 질주하는 해우 학생.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여기는 파이프라는 거예요. 파이프를 이용해서 쉽게 점프도 하고 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원형의 파이프를 반으로 자른 모양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하프 파이프 코스. 이 코스에서는 일명 드롭인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선보이기 적합한데요. 드롭인이란 커다란 경사로를 스케이트보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때에 따라 그 사이사이 현란한 기술까지 넣어 응용할 수 있다는데 보기만 해도 아찔한 스케이트보드에 빠진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약간 눈썰매 이런 거 타는 거 같고 이렇게 할 때 약간 느낌이 좋아요. 이렇듯 한 번의 착지로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원리에 기인한다는 사실. 여기 땅이 있겠고요. 이렇게 점프대가 있습니다. 속력 고속으로 달려옵니다. 이때는 위치 에너지는 제로고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 점프대 지나는 순간 이만큼 올라가게 되죠.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커집니다. 얘가 가졌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는 뜻이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높이,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착지를 하게 됩니다. 원리는 알아도 몸으로 익히기까지는 숱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법. 너나 할 것 없이 우당탕 넘어지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이 매력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괜찮으세요? 네. 100번은 넘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네. 새로운 기술을 성취해 갈 때 그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잘 넘어지지 않고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방법도 있을까요? 곡선형 코스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이렇듯 진자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몸이 보드와 90도 각도를 정확히 이뤄야만 합니다. 그 각도가 깨지는 순간 앞뒤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며 넘어지는 거죠. 그 고행이 쉽지 않다 보니 안전장비 착용은 보드들 사이에 불문율과도 같다는데 시원한 질주를 향해 연습이 계속됩니다. 방향전환에 대해서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앞에 놓인 장애물을 피하거나 고난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방향 전환을 자유자재로 하는 게 필수. 이 또한 쉬워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기술입니다. 시선은 항상 앞을 보고 하체와 상체를 좌우로 걷듯이 앞발, 뒷발을 이렇게 좌우로 잘 앞뒤 조정을 하면서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직선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진 스케이트보드로 방향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밀은 바로 이 바퀴에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4개의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직선 운동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회전축이 이 보드랑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 바퀴가 바깥쪽은 큰 원을 그리고 안쪽은 작은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보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회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 바로 제대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기술인데 멈추는 기술은 3가지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한쪽 발로 땅을 디뎌서 서서히 속도를 줄여가며 멈추는 것. 앞꿈치로 하다가 발바닥으로 밀어서 멈추는 거거든요. 발바닥과 땅을 직접 닿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정지 방법은 보드 뒷부분, 즉 테일에 무게를 실어 바닥을 쓸다 멈추는 것. 마지막 고난도 정지법은 순간적으로 보드 방향을 틀어 급브레이크하듯 세우는 겁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 실력에 따라 쓸 수 있는 정지 기술은 각기 달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리는 같습니다. 몸풀 때는 당연히 마찰력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신발이 땅을 닿도록 합니다. 그러면 신발과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찰이 크죠. 그래서 이 마찰에 의해서 정지를 하게 되는 기술이 되는 거죠. 자, 이 방향으로 마찰이 작지만 이 방향은 어떻습니까? 마찰이 크죠. 이것을 이용해서 진행하다가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몸을 뒤쪽으로 눕히게 되면 이 방향으로 정지를 하게 되는 거죠. 한 물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하며 운동할 때 접촉면에 생기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인 마찰력. 접촉면의 넓이와 매끄러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에도 이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 3시간의 고된 연습을 마치고 드디어 땀범벅이 된 장비를 푸는 해우 학생. 그야말로 9살의 맹훈련입니다. 보드를 계속 타서 보드 세계 1위가 되고 싶어요. 허공을 가로지르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 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보낼 색다른 취미로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비가 자주 또 많이 내리면서 장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직 장마가 시작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역대 가장 늦은 지각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 알기론에서 장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지난 5월부터 비가 자주 내리면서 장마가 일찍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5월 11일에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상청이 아직 장마가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 장마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보고 갈까요? 일단 이 장마라는 기상현상은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기상현상입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몬순 같은 경우는 있지만 넓은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에 한 달 정도 거의 비슷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예. 기상청은 장마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요 강수 시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남쪽의 온난 수변한 열대성 기단과 북쪽의 한랭 수변한 한대성 기단이 만나 형성되는 정체 전선이 영향을 받는다. 전선이 걸쳐 있는 지역에는 강한 남서풍에 따른 수변한 공기의 유입이 증가를 하고 장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장마라고 한다. 중국은 장마를 매유, 일본은 바유라고 부른다. 예.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력해지면서 북쪽으로 확장하는 7월 말경에 이 전선대가 만주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장마는 끝나고 한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동아시아의 특이한 기상현상인 장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기상청은 장마 기간의 평균, 장마 시작, 종료, 그리고 지속 시간 및 강수량의 통계치, 이거는 이제 1981년에서 2010년간입니다. 네. 이걸 밝히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대체로 중부지방은 평균적인 시작일이 6월 한 25일 정도가 되고요. 종료하는 날은 7월 26일 정도. 그러니까 보통 장마가 지속되는 기간은 한 달 정도가 됩니다. 그렇네요. 평균 강수는 근데 편차가 굉장히 커요. 103mm에서 785mm로 지역 간 편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장마의 정의에 대해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장마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올해 빠른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예년보다 48일이나 빨라진 만큼 피해도 컸다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장마 재난이 정말 엄청났었죠. 네. 거의 수재민만 7천만 명, 재산 피해가 37조 원이 넘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중국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굉장히 장마가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5월에만 아주 극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국 중남부 지역은 5월 지속적인 강수 또 집중호우로 양쯔강이 156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을 했고요. 5월 하순에 중부 장시성 폭우로 56만 2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약 66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올 장마 피해가 작년을 넘어선 것 아닌가 하는 지금 염려가 있고요. 예. 일본도 와카야마현
티나베시에서는 하루 동안 2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곳곳에서 5월 강수 관측 기록이 깨지면서 피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특이하게도 올 장마에는요, 토네이도 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5월 14일 중국 수저우시와 우한 지역을 휩쓸어서 12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재난이 발생을 했고요. 일본에서도 시즈오카 일대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것은 대기가 아주 극심하게 불안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평년보다 장마가 훨씬 빨리 찾아오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5월 한 달 동안 그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18일 동안 비가 내렸고 6월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마가 아니라면 대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죠? 5월 11일 날 그 일기들을 보면은 중국 남부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제주 쪽, 바로 남쪽이죠. 그리고 일본 쪽으로 이렇게 장마 전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장마의 영향에서는 좀 떨어져 있었죠. 예. 네. 자, 5월 초부터 6월 초반까지 우리나라 북동쪽 상부는 아주 차고 강한 저기압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5월에는 주기적으로 찬 공기 남아에 따른 저기압 발달, 그리고 대기 불안정에서 비가 자주 내렸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기상 현상은 6월 되면서도 한반도 북동쪽 상공이 아주 강하고 찬 저기압이 계속 정찰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또 천둥, 번개, 그리고 심각하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 우박 현상까지 많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장마 때도 북쪽의 상층에 차가운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장마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올해도 지금 북쪽의 상층에 정체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마가 지금 시작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장마가 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장마 시기와 강수량 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마 시작 시기나 기간이 평균과 비슷한 고작 4년밖에 없었고요. 6년간은 빠르거나 늦거나 가장 길었거나 또 늦장마 형태가 발생을 했고요. 또 장마 강수량은 2011년, 2020년 두 해만 평균보다 좀 비가 많이 내렸고요. 네. 나머지 8년은 비가 적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작년같이 좀 엄청난 비가 내렸던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장마철 강수량이 줄어드는 형태는 장마가 끝나고 이제는 8월에 더 많은 비가 내리는 이런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많이 내린 것이지 장마는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나라 올여름 장마는 언제 시작되고 또 얼마나 오래 머물까요? 일단 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도 올여름 기상정마에서 전망에서 장마 예측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만큼 이제 예측이 어렵다는 건데요. 네. 다만 이제 현재 기상청이 활용하고 있는 그 영국 모델이 있습니다. UM 예측 모델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주 먼 해상에 머물던 상층 5km에 5,880 GPM, 이게 지오 포텐셜 메타인데요. 이 고도가 북상을 해오고 있어요. 예. 이 고도선은 북태평양고기의 가장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가장자리로 알려져 있는데 대개 장마전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은 5,820 GPM과 5,880 GPM 사이에 대개 장마전선이 위치해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바로 저 그래프에 보시면 5,820과 5,880 GPM이 지상 예상 7월 3일 예상도에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주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나라 제주 남해상까지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고, 그리고 7월 3일 저녁 9시에 UM 모델의 지상 예상도를 보면 장마전선이 중국 남부에서 우리나라 제주 지역을 거쳐 일본 북부 쪽으로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계획배치라면 상층과 매층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7월 2일경에 제주와 남해안 쪽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이 장마 전선이 이제는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거의 우리나라 주변에 당분간 머물 거로 봐요. 네. 그렇다면 현재 기상청은 4일에서 5일 정도의 대개 남부지방, 그다음에 이제 중부지방 한 5일에서 6일, 7일 이 정도 사이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작된다면 우리나라 장마 역사상 가장 늦게 시작되는 것이죠. 예. 제주 지방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 26일이 지금까지 가장 늦은 장마 시작일이었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일주일 정도 지금 늦어지는 거고요. 네. 중부 지방 같은 경우도 2014년 7월 2일이 지금까지 장마가 가장 늦었던 때인데
올해는 뭐 거기서 5일, 6일 사이에 시작된다고 한다면 3, 4일 정도 늦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후변화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변화의 진폭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최장장마 기간 동안에 중부지방은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장마 시작이 역대 가장 늦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많은 언론에서 뭐 정말 올해 엄청난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는데 참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7월 5일에서 6일 정도의 장마가 시작될 것 같은데 이렇다면 이제 역대 가장 늦은 장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는 역대 최초 뭐 이런 얘기가 붙으면 불안해져요. 올해 장마도 게릴라 호우를 좀 동반할 거라고 하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올까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역대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진짜 그 정도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20년 평균에서 한 번 이상 발생하면 역대 혹은 기상이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개 장마 때 가장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침수, 범람, 산사태죠. 올여름 장마 때도 결국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그다음에 북쪽 찬고기압의 성질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아주 강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호우는 강풍 내후를 동반하는 강한 호우 현상을 동반하면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시설물 유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가옥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이 많이 발생을 하죠. 네. 따라서 이제 올 여름 장마가 상당히 이러한 산사태라든가 이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산사태 발생 가능 지역이라든가 또 혹은 축대 옹벽 또 혹은 이 범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기상 예보를 좀 미리 좀 판단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집중호우가 대개 밤에서 새벽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날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좀 미리 대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로 봅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것들을 토대로 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리웨더 반기상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양한 독감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범용 독감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전상용 송지준 교수 연구팀은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세균 단백질과 모든 독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결합해 새 독감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새 백신을 투여한 동물은 독감 변이 바이러스 2종에 대해 100% 생존율과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빛만으로 온실가스를 산업 원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공광합성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피스트와 경희대 연구팀은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바꿔주는 고효율 촉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리콘 태양전지와 결합해 고효율 인공광합성 시스템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일산화탄소 전환 비율이 12.1%로 현재까지 개발된 태양전지 기반 인공광합성 시스템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성은 대기의 수분이 너무 적어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벨파스트 퀸즈대 연구팀은 금성 탐사선 7대와 궤도선 1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성 대기의 수분 활성도는 0.004로 지구 대기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분 활성도는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집니다. 연구팀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균류가 적어도 0.585 이상의 수분 활성도에서 살 수 있다며 금성은 생명체 활동에 필요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의 새 운영체제인 원 UI 워치가 공개됐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에서 삼성전자는 원 UI 워치를 활용해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갤럭시 워치나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다른 기기에도 다운로드되고 변경한 설정도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 이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공기도 너무 좋고.
이장님 근데 오늘 왜 만나자고 여기서? 아버님이 여기 거주하 계시는데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거동도 어렵고. 아이고. 에이 설마. 네, 이게 보일러실 맞습니다. 이게 숨볼 때가 많아요. 도배가 많이 떨어지긴 했네. 큰데? 도배하고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아. 할 거 너무 많은데? 아 오셨다. 야. 우리 고처디오에 예전부터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줬어. 뭐야? 야 뭐야? 보일러실 수선부터 도배, 외벽 보수까지 고쳐듀오가 정말 수고가 많았네요. 애청자로서 특급 도우미를 자처한 경기 도배 봉사팀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